상담실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가슴 아파하고 기가 막혀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키워주고 먹여주고 교육비 다 대주고 영끌 해가지고 모든 걸 아이한테 바쳤는데 너무 속상해 하시죠. 요즘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해보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이게 주파수가 잘 안 맞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해주는 것이 미묘하게 어긋날 때 아이가 사춘기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저에게 묻는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31년째 가족 상담 그리고 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 이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 3만 분 정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길이 가는 길이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그것을 글로도 담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상담실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가슴 아파하고 기가 막혀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정말 키워주고 먹여주고 교육비 다 대주고 정말 영끌 해가지고 모든 걸 아이한테 바쳤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속상해 하시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숨이 푹 나오면서 참 속상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 그 아이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해주는 것이 미묘하게 어긋날 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하는 것, 바로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그러면 의식주가 아니라 감정의 코드가 맞을 때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알아준다, 나한테 뭘 해준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의식주에서 이제는 감정의 포인트로 맞춘다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얘기를 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알려고 그럴 때 지금 기분이 어때? 가장 안 좋은 질문입니다. 몰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런 고백이 어떨까 싶어요. 엄마는 왜 널 생각하면 모르는 게 이렇게 많냐? 그 질문이 아이로 하여금 당연하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으면 내가 하나 가르쳐줘?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넌 지금 어떠냐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왜 너를 생각하면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아?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어쩌면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부모하고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부모는 아이를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아이를 모른다고 생각하죠. 근데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는 것을 모를 때는 고통이 생겨요. 내가 너에 대해서 뭘 몰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 세상은 점점 정부와 아이들이 SNS 이걸 통해서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 와서 정말 아이에 대해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는 그 밑바닥을 들어보면 내가 아이에 대해서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하고 갈등이 생기고 자꾸 부딪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와도 그렇고 상담을 할 때도 부모님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모른다고 생각해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조금 알아갈 때마다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 아이도 기꺼이 엄마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뭘 몰라 이렇게 나가면 뭘 알아 하고 반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아이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3만 명들을 만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협소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내 경험에서 생긴 원칙들이 되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런 시선을 점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가 상담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숙 씨는 상담하니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상담하기 전에는 무슨 화나는 일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상담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 또 뭐가 걸리는 거지? 하고 내 안의 기준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내 안의 기준을 보고 다른 사람의 기준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안의 기준에 집착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기준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 살아가면서 경험은 쌓이는데 오히려 관계는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례식에 오는 조문객의 수는 그날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와 비례한다. 비가 오면 적게 온다는 거죠. 그까지 비가 뭐라고 장례식에 조문을 가지 않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장례를 대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정말 지극히 중요한 장례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의례적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와주신 분은 특별히 와주셨으니까 너무 고맙고 오시지 않은 분은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시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날 날씨와 비례한다는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좀 더 따뜻하게 조문객들을 보고 감사 인사도 따뜻하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동네 카페에 가보면 어머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얼굴이 활짝 피어가지고 꽃처럼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남편 얘기, 또 시댁 얘기, 그 다음에 빠질 수 없죠. 자식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말로 샤워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저도 남의 얘기지만 듣다 보면 웃고 즐거워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시원하면서도 헛헛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한 것은 내가 이야기를 실컷 했기 때문에 시원한데 정작 내 얘기는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헛헛함을 느껴서 가만히 소파에 혼자 앉았을 때 창밖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헛헛함이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후련하고 안에서 채워지는 느낌, 그것이 SNS 시대의 이중의 파라독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다 좋고요, 나 혼자만의 톡도 좋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헛헛함과 채워짐이 함께한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과묵한 분이 있고 다변인 분이 있거든요. 근데 과묵한 분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다변인 분은 되게 즐겁죠. 그래서 둘 다 미덕이 있지만 과묵하다 혹은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의 미덕 이면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면 자기의 감정을 잘 관찰을 안 하게 돼요.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도 잘 관찰을 하지 않게 되죠. 관찰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이라는 걸 가지기 쉽고, 관찰하지 않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이라는 걸 가지게 되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다가온다 그래도 쉽게 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한편 다변으로 감정 표현을 잘하는 분은 늘 감정 표현을 하려면 내 감정을 알아야 되니까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의구심과 다르게 호기심을 가지고 뭔지 살펴보고 거기에다가 네이밍을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빛을 봐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봐도 저런 감정이겠구나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알게 되니까 금방 친하게 사교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은 것은 외로워지는, 어떻게 보면 그 길이기도 하고, 표현하는 것은 함께 즐겁게 보내는 길이기도 하다. 그게 두 갈래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자주 가지곤 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나눠보면 하나는 나와 나의 관계, 하나는 나와 남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나 말고 남하고 관계만 관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내가 나를 만나는 방법으로 글쓰기 이상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글을 쓰면서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본 것을 솔직하게 남기는 것이 글쓰기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잘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고 섬세함이 생기면서 타인도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타인을 바라볼 때도 예전처럼 투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그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를 글쓰기를 통해서 좋게 만든 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들면 이것이 어우러진 세상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은 남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바로 한 줄로 글쓰기를 쓰면서 이게 난데? 라고 이야기하는 습작을 시작하신다면 그것이 10줄이 되고 100줄이 되고 right now 바로 한 줄 쓰시는 거.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 상담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기말고사 하나만 내거든요. 기말고사가 뭐냐 하면 네가 문제를 내고 네가 답을 써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지금 내 인생이 나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5줄로 쓰게 하는데요. 이 5줄이라는 게 약간 신기합니다. 500줄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5줄로 쓰려면 500줄, 50줄을 압축하고 압축해야 돼서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요약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고민
고민하게 돼서 기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뭐 나는 에스프레소보다 나은가?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속성을 잃지 않고도 모든 다른 것들과 어울려서 다양한 커피 맛을 내는데, 나는 수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에스프레소처럼 그들에 맞춰주면서 내 고유한 수도자의 속성도 유지하는가? 나는 에스프레소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진다. 이런 멋진 답안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고 생각도 없어 보이는 대학원생들이 채점을 하면서 보면 내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참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자뿐 아니라 대학원생뿐 아니라 우리도 가끔씩 내 삶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질문을 하고 5줄로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본다면 어쩌면 그분들처럼, 우리 학생들처럼 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알고 깊이 아는 그런 수학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5줄 권하고 싶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려면 나한테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실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5년째 기념일 노트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낙엽 기념일, 오늘은 첫 단풍을 보았다, 낙엽이 되겠지, 단풍 기념일, 낙엽 기념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 기념일,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오늘 편안하게 잘 됐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 삶이 시시하고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온갖 작은 일들도 가득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속에 있는 커다란 기쁨, 장미꽃을 꺼내는 게 아니라 되게 소소한 안개꽃들을 꺼내서 그것을 안개꽃 다발로 만드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 하루하루가 기적같이 기쁜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나도 괜찮은데 하고 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긍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념일기를 통해서 저를 기념하고 저를 새롭게 바라보는 즐거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20대 때 쓴 편지를 보고 좀 참혹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불행을 느끼는 나이가 20, 30대라고 그래요. 미래가 막막하고 어둡게만 느껴지잖아요. 40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일기를 쓸 때 20대 걸 우연히 봤더니 와, 이건 너무 참혹한 역사인 거죠. 40대 때부터 쓰는 일기는 20대 때와 결을 다르게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근거 없이 나를 비난하지 말자.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는 걸 20대 때 주로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무슨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것을 헤아려 주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잘했다면 오, 잘했어, 멋진데, 나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기. 그리고 마무리는 따뜻하게 인정하면서 품어주기.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에게 쓰는 편지를 일기 대신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근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대 때 저나 40대 이후에 저나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하고 4가지 원칙을 세워서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다 보니까 제가 무척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실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권유하고 싶은 나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일기입니다. 원래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이것을 제로 베이스 라이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점수가 감해지죠. 근데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면 1점이 보태줘도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뜻대로 안 되고 권태롭다고 생각할 때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생기면 너무 즐거운 거 아닙니까? 저는 저한테 습관 하나가 있는데,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고 아무 곳에서나 내리곤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다가 밀양에 내리기도 하고 천안에 내리기도 하고 그날 기분 따라 내려요. 그러면 그 뒤에 생기는 모든 상황이 돌발 상황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이 집은 커피가 맛있는데 너무 즐거운 거죠. 그게 제로 베이스에서 돌발 상황에서 내가 대처해 나가면서 재미도 느끼고 통제감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인생이 권태로울 때 뭐 시장을 가라, 뭐 병원을 가라 이런 얘기 있는데, 기왕이면 힘든 곳에 가는 것보다 기차 여행 좋지 않습니까? 기차 티켓을 끊고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하루 동안 그 돌발 상황을 즐겨보면서 이런 느낌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그것을 대처하고 거기서 또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인디아나 존스가 성배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불행이다라는 철학자의 말이 있다고 제가 책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어차피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이거 좀 난이도 있는 멋진 시험인데 저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요. 골든벨을 울려라. 문제가 계속 저한테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것을 정성껏 한번 오답이지만 나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보는 명답을 마련해보는 것. 거기서 실수에 웃고 배우고 또 성공에 자축하면서 우후 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숙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장으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저는 너만 힘들어? 라는 말이 참 폭력적인 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너도 힘들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연대와 연민을 가져오는 말 같아요. 그래서 신해철 씨의 라디오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취업도 안 되고 여자친구도 떠났고 용돈도 떨어졌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뾰족한 수가 없냐라고 사연을 보냈는데 신해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라는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는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없어지면요 조그마한 세모가 동그라미보다 더 커진다? 그러다가 그것도 없애면 커다란 네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가시덤불 속에서 즐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불안을 느낀다는 연대의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싱크홀이 크게 이렇게 났을 때는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잘 없고요. 한 삽 한 삽 떠서 메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불안은 통제감이 사라진 거니까 통제감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일상에서 찾아서 하나의 큰 흙덩이로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가로 살기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어느 날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 책 안 써도 돼. 챗 GPT 돌리면 5분 만에 책 한 권 나온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쳐봤더니 챗 GPT에 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곰곰이 읽어보고 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안심을 했어요. 챗 GPT가 이렇게 잘 쓰기 때문에 내가 작가로 살 수 있구나. 역설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챗 GPT가 한 점 오류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것은 감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어디인가 비어있는 부분, 어디인가 취약한 부분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을 느끼게 하고 이 사람도 나 같구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 GPT는 정말 GPT다운 완벽한 것을 쓰지만 인간은 그 취약함과 모자람을 모두 합한 인간적인 글을 쓰기 때문에 글쓰기만은 고유한 인간의 영역으로 남는다. 음악을 들어봐도 챗 GPT가 작곡하고 노래를 들으면 너무 감미롭고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한 4곡, 5곡 듣다 보면 왠지 정감이 안 가고 그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딘가 인간은 불완전한 것이 인간적인 것을 이룬다. 그래서 글쓰기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우리의 마음 치유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보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은 비합리의 세계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의 세계는 AI가 그 불규칙을 이길 수가 없다. 이세돌 구단의 신의 한 수도 사실은 실수해서 놓은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측해서는 알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내 안에 커다란 것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그것까지 AI가 지금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AI가 알 수 있는 요소와 AI가 모르는 미지의 요소까지를 표현하고 알아가는 방법으로 글쓰기 이상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던 내 감정이 가지런히 내 앞에 나타나고 논리적인 세계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나를 이해하는데 AI 플러스 감정의 나 그것이 나를 이룬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야 내가 전체적인 통합적인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웹 WEB라는 저의 모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웹이라는 거는 바램이에요. 바램.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 혼자 말고 엄마 아빠랑 있고 싶다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게 W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일이 바빠서 없어요. 그럼 이 이모션, 감정이 생겨요. 아, 슬프다, 화난다, 이런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behavior, 행동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컵을 그냥 탕탕 치든지 벽을 치든지 몰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TV 보다가 딴 거 하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WEB, 웹, 이것의 원리를 어머님이 알게 되면 아이가 지금 툴툴거린다면 왜 툴툴거려? 하고 툴툴거리는 그 B, 행동을 나무랄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짜증이 났구나 하고 E를 읽게 되고 왜 짜증이 났을까? 얘가 바라는 건 뭘까? 하고 아이에게 W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짐지, 엉뚱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 못 먹어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더워서 그러는구나. 아니라니까. 친구가 그래서 그래. 얘 바람은 친구하고 지금 어울려서 놀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보고 감정을 읽고, 감정을 보고 바람을 읽고, 우리 웹사이트 보듯이 아이 마음의 웹사이트를 보게 된다면 좀 더 어렵지 않게 이 원리를 적용해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소통을 할 수 있다. 저는 아들한테 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뭐든 안심하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해도 돼. 그게 엄마 아빠가 심리적 안전지대가 돼주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내가 이런 걸 다 얘기해도 되는구나. 안심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가 없구나. 그게 자신감이자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는 자율성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내가 어때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했던 아이는 다른 애한테 너 어때? 괜찮아? 힘들어? 라고 감정을 물어보는 아주 친화적인 아이로 된다는 거죠. 근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이걸 얘기해도 될까?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친구들을 두려워하고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결국은 자신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172통의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늘 명심한 것은 훈화나 설계조로 뭘 넣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마치 어깨동무를 한 친구처럼 다정하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 아이 속에 있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감정도 끄집어내주고 같이 공감도 해주고 하는 편지를 썼었는데요. 중학교 들어가서 얘가 우연히 제가 쓴 편지를 서재에서 보고는 나와가지고 제 목을 껴안더니 아빠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얘가 편지를 본 거죠.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쓴 편지가 저의 노력에 비해서 100배 효과를 받았다. 그 덕분인지 아이가 사춘기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저에게 묻는다면 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다정하게 편지를 써보기. 이 편지는 아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저 묵묵히 써나가다 보면 언젠가 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뜻이요, 애 두 칼에 바깥으로 두 칼에 끄집어내다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집어넣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 교육 혹은 자녀 양육이라고 쓰는데 그것의 본질은 아이 속에 있는 생각, 감정, 합하면 마음이죠.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해하는 마음, 저는 궁금해하는 마음을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 넌 어떻게 생각해? 아빠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하고 궁금해해서 질문하는 것이 호기심의 세계라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 세상에 그랬어? 그건 아빠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을 감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호기심과 감탄의 앞글자만 따면 호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감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무엇을 대답해도 박수치면서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라, 이런 호감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랫동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약자다라는 생각이 사회에서 주어져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수다 떨면 더 많이 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카페에 가면 아버님들 오셔가지고 정말 장난 아니게 수다를 떠시거든요. 그걸 보면 50, 60이 넘어서야 내가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일찍 땡기면 땡길수록 좋은 거죠. 30대 때 알게 되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껏 표현해도 된다. 근데 다행히 요즘 시대를 보면 남자라고 참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남자도 똑같이 육아하고 살림하고 표현하고 양육하고 해야 된다는 추세가 사회적 대세가 된 것 같아서 이것은 굉장히 청신호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고 표현해야 된다. 아직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표현하는 것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약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